자,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막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 사람 이름이 적혀 있죠. 이분들이 뭐 저도 이분들 나온 책을 뭐 이렇게 참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죠. 뭐 이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저술해 주시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이 야금야금 받아가지고 지식을 쌓아서 먹고 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저도 논문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요인 분석을 할 때요. 우리가 지금 이 가설 검증을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연구 설계를 해놓고 지금 통계 분석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요 위에 이제 이 제시되고 있는 분들은 이 책들이 전부 다 이제 구조 방정식 모형하고 관련된 책들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요인 분석을 팩터 어널리시스죠. 요인 분석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죠. 뭐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요거하고 이제 대비시켜서 우리가 보는 게 어떤 요인 분석이 있냐면 EFA라고 해가지고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에 대해서 많이 또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탐색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된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C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이 된 상태에서 확인하는 차원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둘이를 좀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뭐 대부분 이제 그렇게 저술이 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 논문들이 이것들이 구별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가설을 검증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요인 분석은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죠. 그런데 저도 정말 많은 논문을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고 어제도 봤고 보지만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인 분석을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확인적 요인 분석의 앞 단계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한다. 어떤 이게 1단계고 이게 2단계다. 그런 논문들 제가 안 본 게 아니라 봤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봤단 말이죠. 대부분의 연구는 요렇게 세트로 묶어서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요렇게 단계로 뭐 어떻게 좀 진하게 한 표시를 한다면 요렇게 단계로 가서 요렇게 이제 가설 검증을 하는 이런 논문들도 제가 안 본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찾다가 이런 이제 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진짜 하다가 나까지 헷갈리네. 이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 허준 독립보감이 생각나는 허준 선생님이 쓰신 요 책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책 소개도 되네요. 책 소개도 됩니다. 이제 요 책에 이제 이 허준 선생님이 쓰신 이 기초편을 보면,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나? 자, 이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면 껐다가 다시 켜야 되나요? 껐다가 다시 켜야겠네. 자, 한번 보죠. 이 선생님 뭐라고 하고 계신지. 이 확대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되는군요. 확대시켜서 한번 볼게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어머나? 확대가 잘 안 된다. 자, 그러면 요걸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확대 이제 되네. 자, 우리 이제 한번 보자 이거죠. 보면
이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 구분하는 거죠. 자, 탐색적 요인 분석에 대비되는 것이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비시켜서 많이 보고 있다는 말이죠. 뭐 특별히 제가 설명을 뭐 안 드려도 뭐 될 것 같은데 대비시켜서 좀 다른 거다라고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게요. 다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별의별 게 다 나오네. 자 내려가고, 자 다른 걸로 한번 보죠. 자, 허준 선생님 거 다른 페이지를 봐도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페이지가 뜨는데, 자 요거 보면 확인적 요인 분석하고 탐색적 요인 분석 이렇게 대비시켜 가지고 설명해 놓은 걸 보면 그렇죠. 이렇게 관측 변수의 요인들 간의 체계적인 정리나 이론 등이 없는 경우나 논리적인 정립이 안 된 경우에 사용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거를 보시면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론적 근거나 선행 연구 등을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정립된 경우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잠재 변수를 이용한다라는 거. 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면, 제가 이제 중요한 페이지만 이렇게 캡처를 한 거예요. 자, 중요한 페이지만 캡처.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계수 교수님이 쓰신 책, 요 책입니다. 요 책에 이렇게 한번 넘어갈 수 있네요. 요 책에 이제 다른 페이지를 보면 요 책의 요 페이지를 보면요, 여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읽어보시면 요인 분석을 크게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페이지 조작이 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조작이 미숙한데 좀 크게 보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탐색적 요인 분석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나뉜다는 거죠. 탐색적 똑같은 말이에요. 체계화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경우,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제 정립이 된 경우 이렇게 한다는 소리죠. 자, 그렇게 뭐 다 많은 교수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하다 보면 이제 이 송지준 교수님이 쓴 책도, 이 책도 좀 쉽게 작성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보는데 여기서 좀 헷갈린 말이 나와요. 이 송지준 교수님이 이제 관광경영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뭐 제 동영상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써놨냐면,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색적 요인 분석은 확인적 요인 분석의 전 단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확인적 요인 분석에 의해서 검증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 이 문구가 저 같으면 이런 문구 안 썼을 것 같아요. 책을 낼 때. 왜냐하면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냥 100% 믿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기 전에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면 굉장히 더 신뢰로운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지금 뭔가 오해를 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문의를 주신 분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교수님들도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요 단계론이라고 봐야죠. 이 단계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속으로 아닌데 그리고 저도 실제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뭐 거의 분석쟁이 아닙니까? 분석쟁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EFA하고 CFA를 해보면 차이가 나요. EFA에서는 제거가 되는데 얘는 제거가 안 돼. 반대로 얘는 제거가 되는데 얘는 안 돼.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 공식 다르고 얘 공식 다르고 얘 추정법 다르고 얘 추정법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나온다는 걸 100% 보장하냐 이거죠. 만약에 다르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EF의 결과에 의한 구성 체계로 가야 될 거냐, CF의 결과에 대한 구성 체계로 갈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를 철저하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죄송한데 이 송지준 교수님이 이런 글도 있고 실제로 또 이런 논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와라 라고 지도를 하면 학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세월이 지나서 계속 그렇게 써왔으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나중에는 몇 년 지나면 적어도 그 학과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딱 삼각형 구도로 된 누가 봐도 간접 효과가 있으면 매개 효과가 검증되는 요런 어떤 부스트 스트래핑으로 간접 효과 검증으로 인해서 매개 효과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델에도 꼭 소벨 테스트를 하라는 둥. 그리고 뭐 베이런 케니 교수의 3단계 이론 어떤 그 논리적인 해석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벨 테스트를 하라는 둥. 뭐 하여튼 뭐 거기다가 또 부트스트래핑까지 하라는 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계산 방식이 다 다른데 다르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은 사실 연구 범위에 집어넣고 다른 연구 기법들은 연구 한계로 뺀 다음에 후속 연구 과제로 던져야 될 부분인데 연구 범위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만 때만 거 다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연구 범위가 왜 있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명확하게 지어주기 위해서죠. 후속 연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본인 연구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연구라는 것이 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능이 아니에요.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가 오늘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가 구글링을 하다가 요런 논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 저도 쓰려고 했었지만 그냥 뭐 귀찮아서 안 쓰고 했었는데 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혹시 이제 누가 뭐 이런 부분에 똑같은 문제에 당면하신 분들은 요 논문을 레퍼런스로 제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최창호, 유연우 교수님이시네요. 이분들이 이제 EFA하고 CFA를 이제 실제로 이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데이터하고 제가 해본 제가 해봤던 그런 걸 한 거죠. 해가지고 이제 논문으로 쓰셨더라고요. 해가지고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 해본 거죠.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가. 당연히 다르게 나오죠. 이건 뭐 저도 뭐 골백번 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데 그냥 제가 이 결론만 한번 읽어볼게요. 쭉 밑에 나가지고 결론만 보면 요거죠. 뭐 너무나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 결론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 보면 두 방법론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변수 정제 과정에서 이게 이제 타당성이 낮은 변수를 제거하는 과정이죠. 제거되는 변수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상이한 결과 값이 도출되는.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저하고 반대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거는 네 생각 아니냐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골백 번도 분석을 더 해봤는데 같은 데이터 가지고 근데 그건 네 생각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제가 뭐 그러고 말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레퍼런스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로 근거 제시를 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탐색전 요인 분석은 모든 측정 변수가 요인과 영어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지막 결론을 한번 읽어보면
사실은 이제 이 두 분의 교수님도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연결시켜서 해라 이런 의미는 이제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구분해서 사용해라 지금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련 데이터의 성격 등에 따라 올바른 방법론을 선택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EFA를 하고 CFA를 단계적인 방식으로 취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엄연히 구별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얘 구성체계가 달라지고 얘 구성체 똑같은 데이터인데도 얘 구성체계가 달라질 텐데 그럴 경우에는 뭐 가위바위보해서 뭐 정할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1대1 맞짱뜨기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원리 원칙, 원론적인 면에서도 이런 교수님들이 이렇게 원론적인 구분법 있죠. 원론적인 구분법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뭐 나왔던 거 다 틀린 거다. 탐색적 요인 분석하고 뭐 EFA하고 CFA하고 지금까지 다 틀린 거다.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걸 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논문을 지도하시는 많은 교수님들도 현재까지 본인이 자신이 EFA를 하고 CFA를 해왔다. 나는 이게 맞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말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이 90% 이상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생각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게 또 반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재반박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재반박을 한다면 EFA와 CFA의 어떤 연관관계, 연계관계 등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증을. 뭐 저는 이제 제가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다르다라고 느끼고, 제가 무슨 학회 발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논문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두 분의 교수님이 뭐 항상 제가 해왔던 연구들이지만 그런 것 가지고 이제 학회에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나왔어요. 물론 더 있겠죠,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레퍼런스를 한번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면서 정보가 좀 공유되고 논문 통계 분석이 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걸로 오늘 제 사견, 의견, 제안을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끄는 버튼이 어디 갔지? 하려고 하는데 끄는 버튼을 지금 제가 찾아야 되는데요. 끄는 버튼이 여기에 있네요. 끄겠습니다.